안녕하세요. 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전 이곳을 최근에 들어서야 알게 됐는데요.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첫 편부터 최근 편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시청하게 됐습니다. 저도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 사연들 하나하나 공감 가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과연 제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들릴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비극이라면 비극이고 희극이라면 희극인 제 인생인데 저로서는 지금 만족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살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다 어떻게 인생이 피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제 기억이 시작되는 어린 시절은 그다지 좋지 못한 추억들로 가득합니다. 평소 다툼을 심하게 하셨던 부모님 때문이죠. 두 분께서는 흔히들 하는 말로 틈이 날 때마다 다투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린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지겹게도 다툼을 벌이셨던 두 분은 결국 이혼을 하셨고 저는 아빠의 손에 이끌려 친할머니께 맡겨지게 됐어요. 전 그게 더 좋았습니다. 부모님께 사랑이란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를 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시는 할머니와 같이 있는 게 더 좋았어요. 그렇게 저를 사랑해주시는 할머니 덕분에 좋은 추억을 쌓으며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도 오래갈 수 없었죠. 나이가 많으시던 할머니께서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할머니는 부모님이셨고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전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최치가 남아있는 집에 좀 더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저를 데리고 다시 도시로 끌고 가셨죠. 그렇게 억지로 하게 된 도시 생활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애초에 생활을 하고 있는 집부터 시작해 같이 살고 있는 아빠와도 낯설었으니 다른 것들은 생각할 것도 없었죠. 갑자기 바뀐 환경으로 인해 학교 생활도 적응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도 대면대면한 아빠로 인해 집안에서도 겉돌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시절이 인생 최악의 시간이 됐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외톨이 생활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다 보니 공부에는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에게 관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빠와 빨리 떨어지기 위해선 대학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노력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할 수 있었죠. 자식이 대학을 붙어도 아빠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낳고 데려온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지려고 했는지 대학 학비는 지원을 해주셨어요. 물론 학비 이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지만 그것만 해도 저에게는 감지덕지한 지원이었죠. 그렇게 하게 된 대학 생활은 다행히 고등학교 때와 달리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대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도 하고 MT도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생전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같은 과 동기였던 남자친구는 다정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죠. 저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끌려 연애를 하게 됐죠. 그런데 연애를 하며 알게 된 남자친구는 저와 가족 관계도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온 가족이 정겹고 친하고 만남도 수시로 가지면서 말이죠. 제가 꿈에서나 그리던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남자친구와 잘된 미래를 상상하며 저의 모습을 그리곤 했었죠. 저도 다정한 가족들 사이에서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 상상이 나중에는 현실이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오랜 연애를 하게 되면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로서는 결혼을 하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저와 아빠의 관계 때문이었죠. 그때까지 아빠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결혼에 대해 망설이던 저에게 남자친구는 용기를 줬습니다.
고작 그런 이유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말이죠.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전 오랜만에 아빠를 찾아가게 됐고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도움을 구하려는 건 아니었고 결혼 인사와 상견례 그리고 결혼식장을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찾아가게 됐죠. 사실 부탁을 해야 하는 정도의 일인가 싶었습니다. 자리만 앉아있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빠는 그 쉬운 일마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며 귀찮아 하셨죠. 굳이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냐? 상대방 측도 우리 관계에 대해 알고 계시다며. 고아들도 결혼식 할 때 부모 자리 비워놓고도 결혼 생활 잘한다고 하더라. 아니면 네 인생에 고마운 은사님들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라도 데려와 앉혀. 솔직히 난 굳이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않구나. 솔직히 널 보면 네 엄마 얼굴이 아직도 떠올라서 그다지 마음이 좋지 않아. 이제서야 말하지만 너랑 나 서로 각자 갈 길 가면서 살면 안 되겠니? 대학 등록금까지 보태줬으면 부모로서 할 만큼 한 거잖아. 그런 말을 직접 아빠라는 사람에게 듣게 되자 어마어마한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아빠라는 호칭으로 있었던 정마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쌀쌀맞게 대답하며 이번 결혼식까지만 부모 노릇을 해달라며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이번 부탁을 마지막으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마무리하자고 했죠. 저 역시 이번 일 이후 아빠에게 더는 부탁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이후 하게 된 상견례 자리는 별 문제 없이 마칠 수 있었고 저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해왔던 모습 그대로의 생활이었죠. 남편은 바깥일 열심히 하면서도 가정에 충실했고 시부모님 역시 저에게 친부모님과 같이 잘해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정하고 화목한 가족이라고 생각할 만큼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악몽이 됐습니다. 시부모님께서 2세에 대한 압박을 하셨거든요. 저 역시 당연히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신혼생활 1년 정도는 즐기고 난 이후에 아이를 가지고 싶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 생각과 다르셨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남편 역시도 은근히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눈치였고요. 제 의사는 묵살된 것 같아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집안 분위기라고 생각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워낙 가족 간 유대감을 중요시하고 함께하길 좋아하는 집안이다 보니 일찍이 손주를 원하시는 거구나 싶었죠. 빠르건 늦건 어차피 가지게 될 아이라면 시부모님과 남편이 원할 때 가지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곧장 임신 계획을 하게 됐죠. 그런데 웬일인지 임신이 쉽게 되질 않았습니다. 혹시 몸에 이상이 있나 싶어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도 해봤지만 검사 결과로는 저와 남편 모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말이죠.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자 마음이 조급하셨던 시부모님께서 더는 기다리지 못하시고 저희 부부에게 시험관 시술을 권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로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솔직히 시부모님과 남편이 재촉을 해서 그렇지 저희 부부보다 더 길게 임신 계획을 잡는 부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험관 이야기를 꺼내시니 심적으로 힘들었고 당황스러웠죠. 그렇다고 저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를 가져야 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렇게 하게 된 시험관 시술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임신에 대한 강박을 가지게 되니 점점 지쳐갔죠.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한 시험관 시술 역시 저에게 아이를 안겨주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시부모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임신을 못하는 게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았죠. 시부모님 역시 그때부터 저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로서 큰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셨죠. 도대체 왜 임신을 못하는 거야? 누가 시집살이를 시키니 다른 며느리들처럼 고생을 해? 우리가 너한테 해줄 거 다 해줬잖아. 우리도 점점 지친다. 이건 아무리 봐도 밭이 잘못된 거야. 아무리 좋은 씨가 있으면 뭐하니? 밭이 죽어 있는데. 우리도 이런 방법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만 이러다 우리 김씨 집안 대라도 끊기면 안 되니 어쩔 수가 없구나. 대리모라도 써서 대를 이어가야지. 대리모 이야기까지 나오자 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대리모는 아니죠. 어머니께서 이러시니까 이 사람이 임신이 더 안 된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동안 이세에 너무 집착해서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 미처 살펴보지 못했어요. 전 이세 계획 천천히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씀 취소하시고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다행히 남편이 시부모님께 반기를 들며 그날 나온 대리모 이야기는 없었던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후 저는 시부모님께서 하신 말과 행동으로 인해 오기가 생겼어요. 어떻게든 임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날부로 미신부터 민간요법까지 임신에 좋다는 건 안 해본 것 없이 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늘이 보기에도 가상해 보였는지 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죠.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 소식에 시부모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꾸셨고 남편 역시 한숨을 내셨죠. 전 그렇게 다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딸이었던 거죠. 아무리 기대하지 않던 여자아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첫 손주이자 손녀임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실망감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남편 역시 최대한 숨기려고 했지만 실망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번에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안겨드리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첫 아이를 출산하기 전부터 다음 임신을 생각하며 지냈고 첫째 딸을 무사히 출산하게 됐습니다. 출산 이후 몸조리를 하며 몸을 빠르게 회복해 갔던 저는 다음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남자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방법을 섭렵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딸아이를 출산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남편과 다시 임신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피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도 당황했지만 같이 애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내가 출산 후 남편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게 되니 안심을 하면서 좀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가려고 했죠. 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다가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일과 회사 핑계를 대며 저를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셨고 저를 집으로 부르셨죠. 다음 임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시댁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먼저 시댁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그 낯선 여자는 자신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남자아이를 말이죠. 알고 보니 과거 제가 임신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시부모님께서 대리모로 점 찍어 놓은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딸을 임신하고 난 이후인지 아니면 그 전인진 모르겠지만 남편과 그 여성이 만남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저 모르게 말이죠. 시부모님께서는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손자를 가져다 주면 뭐든 허용이 되는 일이었나 봅니다. 저보고 남편과 이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딸이 장난감도 아니고 자신들 쓰임새에 필요가 없다고 버리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시댁 가족들이 원하는 이혼을 해줄 수 없겠더라고요. 저도 악을 쓰며 이혼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과 남편은 대를 이어주지 못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며 저에게 엄포를 놓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 입으로 그 말을 하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이제 막 2000년대가 된 그 시절,
대를 못 잇는 것도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잘못된 행동이었죠. 그렇지만 저도 입장이란 게 있었습니다. 나도 남자아이를 안 가지고 싶어 안 가진 것도 아니었고 임신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으니 이러한 대접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러자 시부모님과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저와 아이에 대한 지원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전 그 말에 콧방귀를 끼며 무시를 했고요. 그런데 오래가진 못했어요. 정말 기저귀 한 장값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아이를 맡길 친정도 없으니 상황이 급한 건 저였습니다. 또 앞으로 더 힘들어질 앞날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치하고 치사하게 나오는 시댁 가족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위자료와 함께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말이죠. 이혼 이후 얼마 동안은 남편이 매달 보내주는 양육비를 받으며 문제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좀 지났을 무렵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화를 걸어도 소식이 없으니 직접 시댁에 찾아가게 됐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재혼을 한 여자와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양육비는 상관이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결국 얻은 것 하나 없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받고 있는 월급으로 힘들더라도 내 딸에게 들어가는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안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지 딸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엄청났어요.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에 결국 저는 다니던 회사 이외에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지내게 됐죠. 그러다 보니 딸아이를 어딘가에 맡겨야 했습니다. 도움을 구할 곳이라고는 친구들밖에 없었으니 친구들 중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에 돌아가며 딸을 맡기게 됐죠. 어린 딸을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다는 게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자존심 버리고 아빠와 시부모님께 찾아가 봤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으니까요. 아이에게 못할 짓이었지만 우선 아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로서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쪽잠만 자야 하는 상황에 몸은 힘들었지만 딸아이의 치료는 큰 문제 없이 잘 돼갔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만약의 미래를 위해 저축도 조금씩 할 수 있었죠. 내가 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면 조금씩 삶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긴 하지만 처음 집을 떠나왔을 때에 비하면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친구네 집에 맡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집 앞을 다 와가고 있는 중에 할머니 한 분을 보게 됐어요. 할머니께서는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날에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리에서 나무를 팔고 계셨죠. 어쩔 수 없이 계속 눈길이 갔습니다. 제 친할머니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꼭 그 자리에 계시는 할머니가 아니시더라도 길을 가다 종종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할머니들을 보면 저희 친할머니 생각이 나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큰 도움을 드릴 순 없어도 팔고 계시는 물건 몇 가지는 사가지고 가고는 했죠. 물건들 상태만 보면 대형마트의 물건이 더 좋았지만 할머니께 좋은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의 한 행동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역시도 추위에 떨고 계시는 할머니께 도움을 드리려고 물건을 사려고 했죠. 늦은 시각까지 계신 걸 보니 남은 물건을 다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든 딸아이를 집에다 재워두고 할머니 앞에 섰는데 할머니께서는 도로 쪽을 보시느라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할머니께서 뭘 팔고 계시나 싶어 둘러보게 됐죠. 그런데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물도 아닌 것들을 바구니마다 돈 10,000원을 받고 파시더라고요. 어린 시절 할머니 품에 자라 나물 종류를 잘 아는 저로서는 이 풀들이 나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순간 자리를 일어설까 고민이 됐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 물건 안 팔리면 얼마나 더 앉아 계실지 모르겠고 또 나물도 아닌 풀을 돈 10,000원이나 받고 파시려는 걸 보니 할머니께서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생각했죠. 빨리 집으로 들어가시라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불러 남은 것들 전부 달라며 돈 50,000원을 건네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제 말을 못 들으신 것 같았어요. 굉장히 가까웠는데도 말이죠. 혹시 귀가 불편하신 분인가 싶어 시선을 마주치려 할머니가 쳐다보신 쪽으로 제가 움직이게 됐어요. 그렇게 보게 된 할머니는 몸을 도로 쪽으로 틀어 놓으시고는 사진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목에 걸려있는 펜던트 안에 있는 사진을 말이죠. 멀리서 본 사진이었지만 사진 속 사람이 젊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괜히 더 우리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또 이 할머니께서도 저와 친할머니처럼 비슷한 사연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더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사진을 보고 계시는 할머니께 인기척을 냈더니 저를 보셨고 제가 물건들을 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 이것들 전부 제가 살게요. 여기 50,000원. 뭐 이것들을 전부 다 사겠다고? 아가씨 이것들 먹는 방법을 알아? 네, 알아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이거 다 파시면 집에 가시는 거죠? 여기요. 봉다리 안 주셔도 돼요. 집에서 가져온 게 있으니까. 할머니,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아이, 아가씨. 할머니께 돈을 쥐어주듯이 주고 그 풀들을 전부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온 풀들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화단에 버려야 했고요. 돈을 벌고 있다고 하나 저의 형편에 돈 50,000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으니 좀 후회스럽기는 해도 할머니를 도왔다는 일에 만족을 했었죠. 그런데 이후에도 할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나물들을 팔고 계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할머니께서 이전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잡초가 아니라 제대로 된 나물을 팔고 계셨다는 거였죠. 대부분 제가 집을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께서 자리를 떠나셨지만 간간히 늦은 시각까지 계실 때가 있었죠.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매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또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 우리 할머니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긴 고민 끝에 제가 정해놓은 금액까지만 도움을 드리자고 저 스스로와 약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할머니가 계실 때마다 매일 돈 50,000원을 드리며 나물을 사게 됐죠.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나물을 비싸게 파는 것도 그렇지만 파시면서도 꼭 팔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몇 번은 저에게 나물을 파시지 않으시겠다며 퇴짜를 놓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할머니께 이것저것 대접해드리곤 했어요. 따뜻한 음료수도 사드리고 밥은 제대로 드시는 건가 싶어서 죽도 사드렸죠. 비싼 잠바는 아니었지만 추운 날씨 옷을 얇게 입고 계신 할머니가 걱정돼 잠바를 사서 입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저에게 어떠한 말씀도 안 하시던 분께서 처음 묻는 말이 집 주소다 보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씨, 집 주소 좀 알려줄 수 있어? 네? 집 주소요? 그건 갑자기 왜요? 내가 받은 게 있는데 모른 척 할 수 있나? 뭐라도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괜찮아요. 그런 거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나물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아가씨 아니에요. 애엄마예요. 애엄마라고? 아직 한참 젊어 보이는데? 남편은 어디 있고? 순간 제 사정을 묻는 할머니의 물음에 당황했습니다. 동네방네 떠들어서 뭐 좋은 일이라고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나 싶었죠. 남편과 이혼 후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 과거를 말하지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할머니께는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만 싶었던 제 과거가 저도 모르게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저 이혼당했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는 대를 이어주지 못한다는 핑계로 남편이 바람이 났거든요.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죄인 취급하면서 남편 바람은 눈 감아주더라고요. 그런 남자랑 더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고, 이혼해주면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양육비 주겠다고 해서 이혼해줬는데, 재혼하고 해외로 도망가서는 양육비를 딱 끊지 뭐해요. 뭐 그래요, 제 인생이. 거기다 하나 있는 제 소중한 딸이 몸까지 아파서 돈이 필요해서 애는 맡겨두고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데 참 못난 엄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못나긴 누가 못나. 애기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려서 쓰나.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남을 사겠다고 하지마. 나 도와줄 돈 있으면 애한테 책이나 인형 하나 더 사줘. 아니면 그 돈 버는 시간 줄여서 애랑 같이 있어주던가. 그래도 도움은 드리고 싶은데 할머니께서 저희 친할머니 같아서요. 저희 친할머니께서도 저 때문에 나이 드셔서 고생만 하셨거든요. 근데 그 펜던트 사진 속에 있는 여자분이요, 손녀분이세요? 제가 처음 할머니께 마음이 갔던 게 그 사진을 보고 계셔서 그랬거든요. 혹시 저희 할머니와 비슷한 사연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아유, 됐어. 늙은 노인네한테 무슨 관심이 이렇게 많어? 앞으로 나한테 일절 돈 쓰지 말고 딸한테나 차려. 할머니께서 갖고 계신 사정은 알 수가 없었지만 제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할머니 덕분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할머니께서는 여러 번 저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시고는 했습니다. 너무 많이도 물어보셔서 보답하실 거면 제가 보는 앞에서 해달라고 했어요. 너무 무리한 보답 같으면 다시 돌려드리려고 말이죠. 내가 애기 엄마한테 고마워서 그러니까 그냥 알려줘. 할머니, 혹시 제가 드린 돈 전부 다 돌려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실까봐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든 감사하게 받을 테니까 주실 거면 제가 보는 앞에서 주세요. 그래야 제가 거절할 건 거절하고 받을 건 받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똑같이 주소를 알려달라, 보답을 하겠다라는 할머니와 정겨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보통은 고집이 너무 세다며 말을 끝내는 할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곤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죠. 고마워. 내가 잠깐이었지만 애기 엄마 덕분에 행복했어. 내가 보기에 애기 엄마는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아. 누구랑은 다르게. 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걱정되게. 그리고 누구랑은 다르다뇨?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신 할머니께서는 저보고 집에 들어가라며 재촉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다른 날들과 달라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연히 내일도 할머니께서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할머니께서 장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할머니가 안 보이셨을 때는 하루 정도는 쉬시는구나 싶었고, 이틀이 됐을 땐 개인적인 일이 있으시구나 싶었죠. 그런데 3일째가 됐을 때부터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없어 보이시던 할머니께서 변고를 당하신 건 아니신가 싶었죠. 연세도 워낙 많아 보이셨고 움직이는 것도 불편해 보이셔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연락처를 받아놓은 것도 없고 어디에 사시는지조차 모르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신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우선 할머니가 장사를 하고 계시던 근처의 상인분들께 할머니에 대해 아는 분이 있는가 싶어 여쭤보게 됐죠. 실례합니다. 혹시 요 앞에 계시던 나물 파는 할머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디쯤 뭐 사신다거나 어떻게 되셨다는... 아니, 나물 파는 할머니? 어머, 그러게 할머니가 안 보이셨구나. 그런데 이걸 어쩌지? 우리도 할머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말도 섞어본 적이 없어서. 모든 상인들이 비슷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할머니와 대화조차 해본 적 없다고 했고
그분이 사라지신 걸 눈치챈 분들 역시 단 한 분도 없으셨죠.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한자리에 계셨던 분인데 다들 말 한 번 섞지 않았다고 하니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어쩌면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나쁜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신경을 써드릴 거리라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 뒤로도 틈틈이 경찰서와 주민센터를 찾아가 할머니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할머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결국은 제 생업이 바빠 할머니를 찾아다니는데 포기를 하게 됐죠. 다른 방법이 없는 현실에 할머니 찾는 걸 포기하고 있었지만 집 앞을 걸어다니며 할머니 모습이 떠올라 마음 한켠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다니던 직장에서 퇴근을 해 딸아이를 친구 집에서 데리고 나와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날 역시도 할머니가 나무를 파시던 자리를 보며 마음이 좋지 않은 채 집에 도착했죠. 우편함에 있는 고지서와 광고들을 한꺼번에 챙겨 가방에 넣고 집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딸아이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놀다 아이가 잠잘 시간이 돼 곁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며 잠을 재웠죠. 그리고 잠시 동안 잠든 아이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이 시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 잠을 줄여서라도 내 딸아이를 눈에 더 담아보고 싶었죠. 그렇게 잠든 아이를 쳐다보던 저는 내일 출근을 위해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가방에 넣어놨던 고지서와 광고들을 분류해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낯선 이름의 발신자가 보낸 편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편지를 보내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고 더군다나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으니 수상하게 생각했죠. 다른 고지서들을 제쳐놓고 그 편지를 먼저 열어보게 됐습니다. 편지 앞단락을 읽어보니 나무를 파셨던 할머니께서 저에게 보낸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눌 때 제 집 주소를 물어보셨던 이유가 이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제가 끝내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니 할머니께서 그날 제 퇴근길을 따라오셔서 집 주소를 알게 되셨다고 편지지에 적혀져 있었어요. 이 편지를 보내기 위해 집 주소를 물어보신 거라면 괜한 수고하시지 않게 먼저 주소를 알려드릴 걸 싶었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할머니께서 가슴 아픈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말씀이셨죠. 애기 엄마, 아마 애기 엄마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오. 내 한참 전에 칼날을 받아 놓은 상태였거든.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천벌을 받은 거니 동정도 하지 말고 슬퍼도 하지 말어. 애기 엄마 성격에 내가 병에 걸려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면 벌써 눈물 지을 것 같아 걱정이 되는구만. 내가 이렇게 애기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게 된 건 지난 시간 나를 신경 써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려고 보내는 거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애기 엄마에게서 내 딸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네. 내게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내가 애기 엄마한테 작은 보답을 해주려고. 기억하지? 내가 보답하겠다는 거. 자네 입장에서는 겨우 돈 5만 원 가지고 옷 몇 벌과 식사 등등을 챙겨준 것 가지고 무슨 보답이냐 생각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오. 내가 느끼기에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정, 진심,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애기 엄마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 그것들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어. 그러니 애기 엄마, 내가 주는 보답 받을 자격이 있네. 거절 말고 받길 바래. 편지지 뒤쪽에 보면 내가 잘 정리해둔 게 있으니 그걸 확인하면 될 걸세. 편지를 읽으니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제 행동에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할머니께 더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했죠. 또 이렇게 작은 정에도 편지까지 적어주실 정도로 크게 감동하셨다면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서 식사 대접도 하고 시간도 보내며 좀 더 살갑게 해드릴 거라는 후회도 됐어요. 이 편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또 다른 보답이 있다고 하니 분에 넘치는 보답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셨다는 보답을 확인하려 뒷장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뒤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제가 딱 그랬어요. 놀란 마음에 기절을 한 사람처럼 뒤로 넘어가 천장만 꿈뻑꿈뻑 보고 있었죠. 편지지 맨 뒷장에는 유산 상속에 대한 서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몇십억 단위의 금액이었죠. 공이 그 정도로 붙은 금액은 태어나 처음 보는 금액이었으니 이 돈이 저에게 상속된다는 말에 기절을 할 듯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린 채 천장을 보다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상속 서류를 한 번 보고 또 천장을 보다 이러한 행동을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아 누워있는 채로 제 볼을 꼬집어 볼 정도였죠. 현실이더라고요. 아주 한참 동안 있으니 놀란 몸이 조금씩 움직여졌고 몸을 일으켜 세워 편지에 남은 내용들을 확인해 봤죠. 왜 저에게 이만큼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또 어떤 이유로 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신 할머니께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편지를 다시 읽어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내용을 읽으며 할머니가 살아오신 인생을 짧게나마 알 수가 있었죠. 할머니께서는 그 당시 여자들이 모두 그렇듯 10대 후반에 일찍이 결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였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셨다고 해요. 그런데 따님을 출산하고 난 이후부터 인생이 180도 달라지셨다고 하셨죠. 출산한 따님이 정신지체가 있었다고 해요. 이를 가지고 시댁과 남편분이 할머니 탓을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님을 버리던가 보육원에 맡기라고 강요를 하셨다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딸이었고 그런 딸을 품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니께서는 빈손으로 딸과 함께 시댁에서 쫓겨나셨다고 했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할머니께서는 따님과 살아가기 위해 이 악물고 돈을 버셨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성치 않은 딸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혹여 자신이 잘못되더라도 돈이 있다면 딸을 잘 보살펴 줄 거라고 생각하셔서 곧 죽어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시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덕에 따님도 건강하게 돌볼 수 있었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객전도가 됐다고 합니다. 따님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시작한 마음이 언젠가부터 돈이 우선이 되고 따님이 뒷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따님에 대한 관심을 놓고 일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관심이 줄어들자 몸은 이미 다 자라 있었지만 정신연령은 영유아와 마찬가지였던 따님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따님은 집 밖을 나가 혼자서 길을 다니다 사고를 당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따님이 사고로 죽게 되자 그제서야 할머니께서는 정신이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부터 돈이라는 욕망에 잠식돼 있었다는 걸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따님이 죽고 나서야 깨닫게 되셨다고 하셨죠. 이후 삶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셨다고 해요. 따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제외하고는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고 하셨죠. 따님의 죄책감을 잊어보려 하루 온종일 일만 하셨고 쌓여가는 돈은 따님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단체에 기부하시며 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반평생 죄인으로 살아오시던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몸에 병이 생겼다는 걸 아시게 되셨다고 해요. 치료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치료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하루라도 더 빨리 따님 곁으로 가고 싶었고 그 병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이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약으로도 참아내지 않으시고 버티셨다고 하네요. 그러다 자신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하신 할머니께서는 따님이 사고를 당한 장소를 찾으셨다고 하셨죠. 그곳이 따님의 숨결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다는 생각에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앉아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홀로 할머니께서 길에 앉아 계시니 여러 사람들이 걱정된 마음에 신고를 했나 봅니다. 매번 그 장소에 앉아 계실 때마다 경찰분들과 시설에서 찾아오셔서 할머니의 인적사항을 묻고 데리고 가시려 했다고 하네요. 근처 카페에도 있어 보셨지만 차가운 아스팔트에 쓰러져 있었던 따님 생각에 따뜻한 곳에 있는 자신이 죄스러웠고 따님이 누워 있었던 곳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노점상이라고 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세상 사람 누구도 노점상을 하고 있는 노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걸 아셨다고 하셨죠. 그렇게 할머니께서 아무 풀이나 뜯어오신 다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셨던 겁니다. 따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에 더 가까이 남아있겠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래서 추운 날씨 옷도 껴입지 않으셨고 긴 시간 식사도 거른 채 계셨던 거예요. 따님께서 사고를 당한 당시의 고통을 비슷하게나마 느끼시려고 말이죠. 그러다 제가 할머니 앞에 나타나게 됐고 인연을 맺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건넨 자그마한 정이 너무 고마워 이렇게 편지를 적고 유산까지 남겨주신 거였죠. 편지 후반부로 가자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도 남겨두셨어요. 저에게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 보이신다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죠. 애기 엄마를 보면 마냥 좋기도 하면서 안쓰럽게 느껴졌어. 내 예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내 딸과 보낸 시간이 다시금 떠올라 행복했지만 일을 한다고 딸과 같이 보내지 못했던 시간이 생각나서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했거든. 애기 엄마의 마음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한시라도 딸과 떨어지기 싫은 그 마음.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내 삶이 그러한 시간을 허용해 주질 않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게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이와 떨어져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돈이 조금씩 생기면 미래가 걱정돼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아이와 있는 시간과 돈을 버는 시간을 맞바꾸게 됐지. 그러다 보면 결국 돈에 눈이 멀 수도 있고. 난 그렇게 됐다네. 앞으로가 걱정돼서 내 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렸어. 아이가 자라는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언제든 돈은 벌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찾아오지 않은 걱정을 먼저 하면서 아이와 함께 했어야만 하는 그 귀한 시간을 놓쳐버렸지. 온종일 내내 아이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건 아네. 그래도 항상 이런 생각을 머리에 가지고 다니면서 딸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 그래야 나 같은 죄인이 되지 않고 후회를 하지 않지. 난 자네가 나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싶어. 나를 닮아 보이는 애기 엄마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남겨준 재산들은 내 딸에 대한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서, 그리고 애기 엄마는 후회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는 거야. 그 돈으로 딸아이 치료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남는 여유 시간 딸아이와 함께 해주길 바라겠네. 애기 엄마도 건강하고. 그럼 나이든 노인네의 푸념은 이만하도록 하겠네. 뒷장에 유산 상속에 대한 절차와 담당 변호인에 대한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 그대로 하면 될 거야. 막대한 유산뿐만 아니라 뼈에 새겨야 하는 말씀까지 할머니께서는 제가 드린 것에 비해 과분한 선물을 해주시고 떠나셨어요. 편지를 읽고 난 저는 할머니의 마음에 감사해하며 눈물을 흘리게 됐죠. 이후 할머니께서 적어두셨던 내용처럼 변호사를 찾아가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상속 서류를 보면서도 너무 엄청난 금액에 실감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기분은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금으로 엄청난 금액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돈 같았죠. 이 돈 전부가 저와 딸아이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말씀처럼 돈이라는 게 필수 불가결 존재이긴 하지만 너무 많다 보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와 딸에게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셨더라면 꾸준히 하셨을 기부를 저희가 대신 하기로 한 거죠. 할머니 이름으로 정신지체 단체 여러 곳에 도움을 줬고 딸아이와 비슷한 고생을 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병원 기부를 하기도 했죠. 그제서야 할머니 유산을 받고 부담됐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후 딸아이는 치료를 받아가며 건강하게 자랐고 저와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모습의 가정 형태로 인해 어둡게 자랄 수 있었음에도 딸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그건 모두 제가 할머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딸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꼭 경제적인 여유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지 할머니께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그 깨우침을 곧 성인이 될 딸아이가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또 내 아이에게도 이러한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알려줄 거예요. 제 이야기 듣는 이곳의 애청자분들께서도 다른 일 제쳐두고 부모님과 자식,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추억을 쌓으셨으면 하네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건 다른 물질적인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느낀 감정들과 추억들이니까요. 다들 꼭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